시계열 회귀 분석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seasonal variations, 계절적 변동을 어떻게 모델에 포함시킬까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식을 보시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T 시점에서의 Y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요소가 있고, 자, 여기에 바로 seasonal variation, 즉 계절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트렌드랑 계절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에라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T 시점에서의 Y는 트렌드와 그 다음에 seasonal variation, 그 다음에 이 두 개로 설명할 수 없는 에라 텀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easonal variation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바이너리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seasonal factor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binary variable, 즉 이진 변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진 변수는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 즉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진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진 변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진 변수는 말 그대로 0 아니면 1을 갖는 변수예요. 자, 그럼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요. x s1t는 t 시점에서 s1에 해당하는 x 변수는 1이다. 언제? 그게 그 변수가 시즌 1에 해당하면 1이고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시즌 1이 아닌 경우에는 다 0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s2, t는 t 시점에서 이게 시즌 2에 해당하면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가서 시즌이 이제 L개가 있는 예제인데요. L-1 시즌에 해당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진 변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14년 동안 매달 호텔에 몇 명이 투숙했는지 그 투숙객 수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지금 이제 크게 칼럼이 1, 2, 3, 4, 5, 6, 7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를 보면 이제 11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1, 2, 3, 4를 어떤 먼스로 보시면 돼요. 1월, 2월 쭉 가서 12월 됐고 13 이렇게 되면 다시 두 번째 연도에 1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몇 개가 있냐면 24 곱하기 7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4, 28, 7, 24, 168. 총 168개의 달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년을 매달 호텔 투숙객들이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데이터를 한번 그림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듯이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투숙객들이 이렇게 많고 또 이제 겨울에 추운 그 겨울이 되면 호텔 그 투숙객들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 계절적인 변동,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constant seasonal variation이 있고 또 increasing seasonal variation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constant한 건 아니죠. 맞죠? constant 하려면 seasonal variation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점차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 seasonal variation이 있는 데이터다라고 이제 일단은 결론을 짓고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변수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바이너리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이 seasonal variation을 모델링할지 계속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진 변수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가지고 어떻게 seasonal variation을 모델링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t 시점에서의 y 값은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seasonal factor, 그 다음에 에라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자세하게 한번 분해를 해보면 트렌드 파트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시즈널 파트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라 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즈널 베리에이션 텀만 한번 보면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아까 이제 바이너리 변수로 모델링을 했다라고 했고 앞장에서는 제가 이 바이너리 변수를 xt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m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m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 m1은 이 해당 t 시점이 1월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m2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2월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11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1월이면 해당 시점이 해당 데이터가 11월이면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m1서부터 M11은 다 바이너리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변수로 시계열을 이렇게 모델링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조금 더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데이터가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1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 포맷을 제가 적고 있는 거예요. x1, x2, x3, x4 쭉 가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x12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쭉 해서 데이터가 몇 개 있죠? 네, 한번 물어볼게요. 허니가 한번 대답해 볼래? 정헌, 허니. 그래, 여기 168개잖아. 그래서 매달 먼슬리 데이터하고 이게 7년치 데이터니까 쭉 가서 168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x1 변수는 뭘까? 이거 알면 대단한데? 병화가 한번 대답해 볼래? 강병화? x1.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식을 모델링하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x1이 뭐지? 병화? 맞아. 잘했어. x1은 뭐냐면 이 트렌드 파트에 있는 이 t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t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t는 뭐냐면 1, 2, 3, 4 쭉 되는 거야. t는 그냥 1월, 2월 우리가 인덱스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2는 뭐가 되냐면 이게 여기서부터는 m1 내가 여기 위에서 보라색으로 여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 식에 의하면 이게 m1이 되는 거고 이게 m2가 되는 거고 이게 m3가 되는 거고 쭉 가서 이게 m1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x2 즉 m1은 뭘까? m1 이 첫 번째 데이터의 m1은 뭘까? 윤승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이윤승. 어, 자, 이제 이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1월이잖아, 맞지? 1월이기 때문에 이 x2는 m1이 이진 변수야. 그래서 1월이니 2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1월이니까 1이야. 그 다음에 2월이니 아니요. 3월이니 아니요. 쭉 가서 11월이니 아니요. 거기에 해당하는 y가 뭐니? 첫 번째 501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뭘까? 회찬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정회찬? 자, 두 번째는 2월이잖아. 그래서 1월이니 아니요 0, 2월이니 네 1, 그 다음에 0 쭉 가서 그 다음에 y값은 뭐지? 그렇잖아? 맞아. 두 번째 읽어보면 488이 되는 거야.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돼. 이제 여러분들 감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0, 0, 1 쭉 가서 0,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504가 되네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168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12월에 해당하는 거야. 12월에 해당하는 거니까 1월이니 아니요. 쭉 다 0이어다가 이 M11은 11월이니 물어봤잖아. 그래서 12월이니까 아니잖아. 0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했을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일부러 안 가르쳐 줬는데, M12가 왜 없습니까? 12월에 해당하는 이진 변수 왜 없습니까? 사실 12월에 해당하는 이진 변수는 필요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M1서부터 M11을 가지고 M12를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다 0이면 이건 자동적으로 M12잖아. 그래서 M12라는 변수는 굳이 필요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겠지만 앞장에 x로 표현할 때 x l-1까지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y 변수는 얼마냐면 이렇게 읽어보면 877. 자, 이제 이 데이터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회귀 모델을 돌릴 거예요. 자, x 변수가 몇 개인? 12개인. x 변수가 12개, 그 다음 y 변수가 1개인 다중 회귀 모델을 구축하면 되는 거야. 최소제곱법을 써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면요. 지금 t 시점에서 y 값은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시즈널, 그 다음에 에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예제는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이 리니어 트렌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시즈널 팩터는 우리가 바이너리 변수로 모델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변수는 뭐지 한번 물어볼게. 지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지현, 이지현. 그래, 여기서 바이너리 변수는 M1서부터 M11이야. 그래서 바이너리 변수는 지금 지현이가 잘 대답했듯이 0 아니면 1을 갖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트렌드 파트와 그 다음에 시즈널 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제 이걸 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초반에는 시즈널 파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X를 갖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X S1T가 뭐냐면 그냥 M1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이게 전체가.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M2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냐면 M11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별표 친 식은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시즈널 변수를 그 월로 표현하는 것. 월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변수를 월로 표현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지금 별표 2개 치는 이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설명하려고 이제 빼먹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 y는 로그 변환을 시켜줬다. 아까 이제 기억나십니까? 아까 이제 우리 플랫을 봤을 때, 막 이렇게 seasonal variation이 있었는데, 이 seasonal variation이 있었는데, 이렇게 increasing한 seasonal variation이었어. 그래서 이 increasing한 seasonal variation을 좀 constant하게 바꿔주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폼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로그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이너리 변수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일단 increasing seasonal variation이 보이면 constant한 seasonal variation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자, 그 작업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어떻게? 한번 플러스를 찍어보고 이것이 increasing seasonal variation이 보인다라고 하면 로그나 아니면 제곱근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constant variation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너리 변수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구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커멘트들이 있는데 일부 이제 설명한 것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Here we have arbitrarily set the seasonal parameter for season 12 equal to 0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M12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표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M1서부터 M2가 다 0인 경우가 자동적으로 M12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thus the other 11 seasonal parameters are defined with respect to December. 그러니까 이제 14개 M1서부터 M11이 뭐에 12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2, 요 베타2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베타2는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time series in January and the level of the time series in December. 기준이 뭐가 되냐면 12월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왜 다 000이 12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준이 12월이 됐고 그다음 베타2는 12월에 비해서 1월에 투숙 횟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증가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2가 양수이면 12월에 비해서 이만큼 늘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음수일 경우에는 12월에 비해서 투숙객수가 좀 줄어들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he positive beta 2 implies that the level of the time series in January can be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he level in December.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거네요. 그래서 베이타 2가 플러스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그죠? 12월보다 1월에 투스케이크 수가 좀 더 greater, 더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한번 이제 돌려봤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스캔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 variable이 됐고, 여기 이제 intercept 이렇게 있고, 이제 tim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타임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x1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 t에 해당하는 것, 그 트렌드에 해당하는 베타가 0.00273. 파지티브이니까 약간 increasing. 이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증가하는 트렌드다. 감소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increasing 트렌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코에피션트들이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시즈널 베리에이션은 이제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M1과 M11에 해당하는 그 베타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값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2월에 비해서 이게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건데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은 다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투스객에 비해서 1월, 2월, 3월 투스객은 좀 작았구나. 또 마찬가지로 11월도 작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나머지 달수에서는 12월 투스객 수보다는 더 많은 투숙객들이 왔구나, 호텔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별표 친 게 뭐예요, 이게? 이번엔 지연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이지연, 지연이. 지금 이게 뭐야? 무슨 결과야? 그래, 맞아. 이게 이제 앞에 내가 보여줬던 이 결과야. 그래서 x1, x2 쭉 가가지고 그러니까 12 했었잖아. 그 다음에 1, 2 쭉 해서 168까지 있었잖아. 그 다음 y 있었고, 이걸로 회귀 모델 돌린 결과가 이런 거지. 그래서 1은 뭐였지? 우리가 t1이었고, x2는 m1이었고, 쭉 가서 m11까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 맨 위에 있는 건 뭐지? 지연아? 맨 위에 있는 거 6.28756. 맞아. 인터셉에 해당하는 거지. 베타, 제로, 헷.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169번째의 y 값을 예측하고 싶은 거야. 이제 예측 모델의 목적이 예측하는 거니까 모델을 만들었으면 예측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169는 다시 8년째 1월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 맞아. 여기 x1은 16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 성주가 한번 대답해 볼래? 성주야. x2는 뭐야? 169는 7년이 지나고 8년째 1월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쭉쭉쭉 다 0이고 다 0인 거야. 그때 이거. 그러면 이제 식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169 넣고, 맞지? x1에다 넣고, 그 다음에 x2에다가는 m1에다 1이 넣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안 된 거지. 그렇게 넣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6.7065가 나왔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y가 로그 트랜스폼을 취해줬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값으로 복원을 해줘야 돼. 그래서 로그를 없애는 방법은 엑스포넌트를 취해주면 된다. 그래서 8년째 1월 달에 투숙객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약 817명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예측 모델.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 모델을 이제 구성하는 어떻게 이제 예측 모델에 대해서 거의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배웠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seasonal variation을 어떻게 좀 포함할지 모델에, 그다음 seasonal variation을 바이너리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seasonal variation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trigonometric model이라는 거예요. 자, trigonometric model의 핵심은 뭐냐면 이 seasonal variation을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인 커브가 이렇게 됐고 이제 코사인 커브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커브는 이제 이렇게 주기가 있는 그런 커브예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seasonal variation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델은 이제 t 시점에서 y가 있고 이 t 시점에서 y를 트렌드 파트와 이 부분이 이제 시즈널 파트가 되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 파트 있고, 모델 2는
트렌드 파트가 있고, 시즈널 파트를 조금 더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자. 그 다음에 에러 파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사인 함수 한 개, 코사인 함수 한 개로 표현하는 게 이제 모델 1이 되겠고요. 자, 모델 2는 사인 함수가 몇 개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코사인 함수도 몇 개? 두 개. 그래서 사인 함수 두 개, 코사인 함수 두 개로 표현해 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모델은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긴 한데 조금 레귤러한 거, 약간 심플한 시즈널 타임 시리즈에는 첫 번째 모델을 사용하면 될 거고, 좀 복잡한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는 very complicated 시즈널 패턴이 있는 거에는 두 번째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투스객 수예요. 지난 14년간 투스객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러니까 seasonal variation이 있는 거,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라이고메트릭 모델 중에 이제 모델이 두 개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모델로 이 호텔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 포맷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식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x1, 그 다음에 x2, x3,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렇게 듬성듬성 쓴 이유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알 거예요. 168개 데이터. 자, 그럼 x1이 뭘까? 윤씨가, 윤씨가 x1이 뭐냐? 뭐 대답해봐. 뭐 괜찮아, 틀려도 돼. 온라인인데 어때? 그래 맞지? x1은 그 앞에 우리 바이너리 변수 모델링 했을 때랑 똑같이 그 t야, t. 그래서 1, 2, 3. 이 타임 인덱스가 첫 번째 x1 변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2 변수는 뭐냐면 이게 이제 x2 변수고 x3 변수는 이거거든. 그래서 이 L은 뭐냐면 여기서 L은 주기를 나타냈고 우린 여기서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주기가 12다. 왜냐하면 12개월에 한 번씩 연수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주기가 12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인 12분의 뭐예요? 2 파이 t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코사인 뭐 괄호 칠게요. 치고 12분의 2 파이 t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상에서는 어떻게 될까? 맞아. 누가 한번 해볼래? 어, 기웅이가 한번 해볼래? 한기웅? 기웅아, 첫 번째, 내가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 첫 번째 관측치,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관측치는 뭘까? 기웅아. 그래, 맞아. 이게 뭐냐면, 이거야, 그냥 사인, L은 12라고 했으니까, 2고, 파이는 상수야. 3.14, 159, 이거 파이. 그 다음에, T가 뭐예요? T가 1이잖아. 그러니까 1,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웅아,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X3는 뭘까? X3는, 맞아. 코사인 12분의 2 파이 곱하기 t가 1이니까 1 이렇게 해당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규성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소규성. 어. 맞아, 이 사인 이제 금방 잘 대답하네요. 12분의 2 파이 그다음에 t가 2니까 2구 코사인 12분의 2 파이 곱하기 2 쭉 가서 168은 사인 12분의 2 파이 곱하기 168이 되는 거고 여기는 코사인 12분의 2파이 여기 168이 되는 거.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다 하나의 숫자로서 나타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이렇게 있는 거야. y 값이 뭐냐면 이제 호텔 투수 객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501이 되는 거고 488이 되는 거고 쭉 가서 얼마야? 여기는 877이 되는 거. 그럼 하나의 데이터셋이 구성이 된 거야. x 변수가 몇 개인 거? 3개. 그 다음에 y 변수 하나인 타중회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회귀 모델, 그 최소 제곱법을 써가지고 베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베타 값을 추정하면 되는 거야. 여기 베타 값, 인터셉,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거 오타네요, 맞죠? 베타 3, 베타 3 값.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두 번째 트라이고노메트릭 모델은 조금 이제 복잡한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사인 함수가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코사인 함수도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를 한번 보면 2파이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이렇게 되고 4파이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짧아진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의 개수가 그 모델 1에 비해서 두 개가 더 늘은 거죠. 그래서 파라메타의 개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모델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모델이 복잡해졌다라는 거는 그 복잡한 데이터를 조금 더 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자,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모델 1에서의 데이터 포맷과 똑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x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2가 있고,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x5. 그 다음에 데이터 관측치의 수는 쭉 가서 168개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1은 뭐죠? t니까, 이 시간이니까 시간 인덱스가 그대로 있는 거고, 168까지 중간에 땡땡땡. 자, x2는 뭐죠? 맞습니다. 이제 x2는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x2는 sin, 위에다 쓸게요, 제가. sin 주기가 10이고 2파이 t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sin 12분의 2파이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12분의 2파이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사인 먼저 쓰고요. 사인 12분의 이제 2파이 대신 4파이가 하나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코사인 12, 4파이 1. 이런 데이터들이 쭉 우리가 이제 수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68번째 한 번만 해보면 사인 12분의 2파이 곱하기 t가 168이니까 일단 168을 곱하게 되는 거고 쭉 가서 마지막으로는 코사인 12분의 4파이 곱하기 168.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값을 계산하면 이제 실제 어떤 값이 나올 테고 어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생긴 거죠. 거기에 이제 y 값이 있고 y 값은 호텔 투숙객 월별 명수 501, 488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으로는 87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5개이고 y가 1개인 전형적인 다별량 데이터고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x가 이제 2개 이상 있으니까 다중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두 번째 트라이고노메트릭 모델로부터 나온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 변수에는 타임이 x1이 되는 거고 x2, x3, 그 다음에 사인 그 4파이짜리 x4, 그 다음에 x5 다섯 개 x 변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라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맞습니다. y절편 그 다음에 x 변수들 앞에 있는 그 코에피션트들 그 베타 값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으로부터 어떤 이제 베타 값들의 의미를 여기서는 이제 좀 한번 해석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까 그 이진 변수, 아까 그 바이너리 변수로 모델링한 그런 어떤 모델에 비해서는 해석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시그널 베리에이션을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개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석보다는 이 트라이고노메트릭 모델은 예측에 이제 사용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일단은 168개, 1에서부터 168개 데이터를 갖고 이 개수를 추정했다. 즉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9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169번째는 8년째 1월 달에 호텔 투숙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모델에다가 이 t에다가 169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t에다 169, 여기도 t 169, 169, 그 다음에 sin, 코사인 4파이짜리 169, 169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6.7081이 나오고 이건 로그 스케일이니까 다시 복원해주면 813.87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 바이너리 변수로 모델링한 거, 그 이진 변수로 모델링 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앞장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817.7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4명 정도,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트라이고노메트릭 모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지는 않았고요. 이제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만 일단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그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반영하는 모델로서 두 가지를 크게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바이너리 변수. 그래서 이진 변수를 가지고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반영하는 방법 첫 번째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배운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결합으로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표현해 보자 라는 트라이고노메트릭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growth curve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성장 커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 코에피션트들 여기서 파라메타가 이제 리니어가 아니야. 즉 파라메타가 리니어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파라메타 사이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yt 우리 t 시점에서의 어떤 y 어떤 그 y에 이제 관심이 있는 t 시점에서 y가 관심이 있는데 이를 어떤 파라메타의 비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로스 커브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비선형 커브는 곱하기와 나누기로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모델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리니어로 바꿔주는데요. 파라메타에서 리니어가 되도록 바꿔주는데 우리가 맨 밑에 있는 요 식삼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예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로그 a 곱하기 b는 맞죠?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로그 a의 r승은 r 곱하기 로그 a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양변에 로그를 색깔이 바뀌었네요. 양변에 이렇게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이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로그를 취해줬다 보니까 파라메타 즉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이 사이에 이제 더하기가 보이죠? 이제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선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귀 모델 분석 방법, 방법을 모델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면 이제 되겠는데요. 일단 그로스 커브 모델은 형태는 이래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이다 보니까 곡선이죠. 그래서 파라메타 여기 이제 두 개 있는 예제인데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의 크기에 따라서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뭐 보시면요. 일단은 베타 1이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감소하는 그런 어떤 커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 1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하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 제로는 이제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가 클 경우에는 y축에서 이제 큰 값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베타 제로가 작을 경우에는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로스 커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15년 동안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네. 웨스턴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이제 뭐 스테이크하우스 집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브랜치들이 있는데 그 브랜치의 분점의 수가 쭉 이제 증가를 했나 본데요.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11개에서 시작해서 14개, 16개 쭉 증가를 해가지고 15년째는 403개로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찍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거는 이제 직선이라기보다는 이제 곡선에 가까운 굉장히 그 증가세가 초반에보다는 좀 후에 증가세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어떤 비선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로스 커브 모델로 모델을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그 트랜스폼을 시켜주면 일단은 이제 로그 트랜스폼을 왜 해준다라고 했죠? 서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김서현? 로그 트랜스폼은
맞아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는 비선형인데 그거 모델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양변에 y를 취해줌으로써 선형으로 바꿔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y에다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선형 관계로 이제 변했고, 그게 이제 선형 관계로 변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회귀 모델 방식으로 모델을 구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모델의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y에다 이제 로그를 취해줬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들 값 이렇게 있고요. 베타 값들이죠.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우리가 이제 구축한 이 모델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16년째는 15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6년째는 스테이크하우스의 브랜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에다가 이제 16을 집어넣으면 6.1802가 나왔고, 이건 이제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원래로 복원해주기 위해서는 엑스포넌트를 취해주고, 그래서 483.09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레딕션 인터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딕션 인터벌을 구하는 자세한 식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컴퓨터 아웃풋을 통해서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과 프레딕션 인터벌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로그 스케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복원을 시키면 이 정도 사이에서 401개, 미니멈 401개, 그 다음 맥시멈 한 581개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하면? 이 크로스 커브 모델에 의하면.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너리 변수를 이용한 거, 두 번째는 트라이고노메트릭스, 세 번째는 이제 크로스 커브 모델이고요. 이제 네 번째,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을 할 거예요. 그냥 리그레션을 할 건데, 그냥 오리지널 리그레션에서의 어떤 가정이 있었어. 에라텀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일부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모델링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how to model a time series that possesses a first order autocorrelated error structure. 그렇죠? 지금 선형회귀 모델에서 여기 이제 에라텀이 있는데, 이 에라텀이 우리가 어떤 가정이 있었죠? 맞죠?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죠? 에라텀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는 코베리언스가 0이 돼서 결국은 독립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독립이지 않은 경우가 더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트가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 모델의 형태는 유지하고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그노어 해버린다면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덜빈 왓슨 스태티스틱 테스트나 아니면 리지주얼 플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라텀이 서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 돼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이제 엡실론이 두 개의 다른 시점 t와 t-1 시점에서 서로 독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함수로 구현된다라는 건 뭐냐면 t와 t-1 시점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는 엡실론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 뭐라고 했죠?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 오토 코릴레이션 자체를 이렇게 선형 함수로 우리가 모델링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AT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제 에라텀이고, 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모델링하는 모델의 에라텀이에요. 평균이 0이고 컨스탄트 베리언스를 갖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phi1은 어떤 코이피션트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 차이에 한 시점 차이의 오토 코릴레이션의 어떤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hi1이 양수로 크면 이렇게 양수로 크면 에라텀은 파지티블리 오토 코릴레이트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the positive error terms tend to be produce another positive error ter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가 phi1이 양수라는 거는 파지티브 오토코릴레이트이고, 파지티브 오토코릴레이션의 특성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가 파지티브면 그 다음에 follow by positive, 그 다음에 또 follow by positive,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인, 그 부호가 연속적으로 같은 부호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i가 음수일 경우에는 네가티브 코릴레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포지티브, 그 다음에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 부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네가티브 오토 코릴레이션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이제 총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죠. y는 xt, xp, x에 의해서 이제 구현이 되고, 엡실론이 있는데, 엡실론이 독립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엡실론이 이런 어떤 함수로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소 제곱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쓸지는 아리마 모델 때 좀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이제 결과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고요.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1931년부터 1968년도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는 먼저 f convict라는 것이 y 변수로 사용되고 있고요. 예측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x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변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좀 피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그 y 변수는 뭐냐면 woman's indictable offense conviction rate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기소 가능한 뭐 범죄 잘 안 써지네요. 범죄 뭐 유죄 판결 비율 컨빅션 레이트 하면 유죄 판결 비율 유죄 판결이니까 컨빅션 레이트 하면 유죄 판결 비율이 되겠네요. 그 여성의 기소 가능한 범죄 유죄 판결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어떤 거랑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TFR이라는 건 Total Fertility Rate 이제 출산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ARTIC라고 한 거는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하니까 이거는 뭐 여성의 그 뭐 사회 참여 비율, 인력 비율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될 거고요. Degrees는 Women's Post-Secondary Degree Rate. Post-Secondary 하면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이후에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 비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M convict는 이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기소 가능한 범죄 유죄 판결 비율을 또 이제 X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의 유죄 판결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XY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형적인 우리 회귀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 전형적인 회귀 모델이라는 거는 최소 제곱법을 써가지고 그 파라메타를 추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ordinary multiple regression result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소 제곱법을 써가지고 나온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혹시나 에라 텀이 오토코렐레이션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리지저 플롯을 찍어봤고 약간 이제 패턴이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더빈 왓슨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시차가 있는 렉 1 오토코렐레이션이 p-value가 이제 0에 가까운 거니까 오토코렐레이션이 있구나. 즉 한 시점 차이에 오토코렐레이션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강한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일반적인 회귀 모델, 즉 최소제곱법을 써가지고 파라메타를 추정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에라텀을 그 어떤 함수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그 에라텀끼리의 어떤 오토코렐레이션 구현한 함수를 반영한 이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배운다라고 했고 이제 결과만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최소제곱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눈에 한번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게 이제 일반적인 최소제곱법을 쓴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약간 아리마 모델, 즉 그 에라텀의 함수를 반영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는 어떤 데서 이제 차이가 있냐면 요 마지막에 Man Conviction Rate. 그래서 여성의 범죄 유죄 판결 비율은 남성의 그 범죄 유죄 판결 비율에 관계가 없다.
그 일반적인 회귀 모델에서는 p-value가 이제 0.1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게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즉 에라텀을 코릴레이션이 있다,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모델을 했더니 이제는 0.03,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의 범죄 유죄 판결 비율은 남성의 범죄 유죄 판결 비율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모델이 첫 번째 모델보다는 좀 의미 있는 모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실험을 한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은 어떤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애널리시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모델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즉 에라텀이 그죠? 서로 독립이 아니라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소 제곱법 리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쓸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이거는 이제 알마 모델이라고 제가 할게요. 알마 모델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있게 나온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 될 텐데요. 잘 보내시고, 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향이나 아니면 부모님, 친척분들 이렇게 방문은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